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중간고사 대비가 한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요.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준비 기간이 있으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중간고사가 끝나면 또 우리가 그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서 학원을 옮기기도 하고 학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학원을 옮기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꼭 가야 되는 학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제 피하거나 조금 걸러야 되는 그런 학원이나 선생님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다 좋으신 분이겠죠. 이제 다 저는 다 이제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제가 이제 저가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 제가 또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아니 제가 아이를 학원을 보내면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학원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이 학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제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학원 강사라는 직업이요,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한 직업이에요. 전공이나 실력이나 학벌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학벌과 높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그분들이 다 실력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학벌이나 낮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렇게 접근성이 용이한 만큼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은 조금 이제 알바 형식으로 이직이나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잘하거나 언변이 좋거나 뭐 실력 유무랑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많아요. 자기 학벌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걸로 잘 포장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냐 하면요. 학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 번째, 내가 이 아이를 내 스스로 가르쳐서 오랫동안 내가 나이를 먹어도 오랫동안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대학을 보내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래서 내 삶도 윤택해지지만 보람을 느끼고 살려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학원 강사를 오래 하면서 수업이 싫은 거예요. 수업이 지치고 수업이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하기 싫어서 준비하기 싫어서 학원을 차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해야 되겠죠. 뭐 물론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설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95%는 내가 수업하기 귀찮아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선생들이 벌어주는 돈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95%고 그 후자는 5%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 자랑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 학원 이제 차린 지 7년 좀 넘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간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저랑 술도 한잔 하자고 그러고 이제 대학을 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제가 대학을 보냈다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고3까지 가르쳐서 대학을 간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선생님 저 뭐 할까요?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같이 상담하고 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친구라고 하면 그렇죠. 성인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자긴 하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어저께도 이제 아내랑 저희 어머니랑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순준아, 네가 그래도 학원을 뭐 그 전에 학원 강사로 있었을 때도 그랬지만 학원을 하면서 대학을 보낸 아이들이 참 많다. 참 보람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보람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보람되게끔 일하시는 분에게 학원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이야기합니다. 상담 실장과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원장이나 월급 원장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는 원장이나 수업을 하는 원장이나 담당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라고요. 만약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었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하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확실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뭐 그 학원 괜찮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원장이 꼭 수업을 하는 학원에 보내라는 거죠. 원장이 수업을 하고 수업을 꽉 잡고 있으면 그 선생님들, 그 밑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를 학원을 보내는데, 무슨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아이를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 이제 원장님이, 저희 아이를 보내는 학원 원장님의 반려견이 이제 죽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그 원장님이 수업을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타까운 뭐 자식처럼 키우는 반려견이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이해는 가지만 이 학원이라는 게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내거나 무작정 무제한 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이제 저도요 결혼 전에 반려견을 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한 후에도 저희 본가에서 반려견이 컸었고 그 반려견이 나이를 먹어서 죽은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분의 슬픔이 뭐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임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추석이 아니라, 죄송해요.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설날 연휴가 3일인데요. 이제 그 연휴 마지막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휴 마지막 날 밤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날 대체 공휴일과 그 다음 날 이제 발인이어서 제가 원래는 대체 공휴일부터 출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체 공휴일과 그 다음날 발인날 이틀을 제가 쉬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그 연휴 때 조금 위독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는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순간에도 이제 막 수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들에게 다 그 부고를 올리고 막 제가 수업 다 뭐 한다고 다 얘기하고 너무 저 슬퍼서 더 쉬고 싶었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발인을 맞추고 발인 날도 저는 사실 출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화장장이 안 잡혀서 발인이 오후 3시가 넘어서 늦게 돼서 집에 발인을 끝나고 집에 오니까 밤이 다 돼서 발인 날은 출근을 못 했어요. 화장장이 아마 새벽에 일찍 잡혔으면 발인 날도 저는 출근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저랑 뭐 제가 이제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빗대어 생각해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 너무 고집불통 자기만의 주장을 피우는 학원이나 선생님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물론 나만의 확고한 철학과 나만의 확고한 생각이 있는 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 확고한 가치, 확고한 주장, 확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확고한 틀이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좋은 학벌과 좋은 전공을 가지고 늘 큰 학원에서 승승장구한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다양성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 항상 아이들이 많았고, 항상 돈을 많이 벌었고, 항상 뭐든지 다 잘 됐으니까. 저도요, 큰 학원에서 굉장히 아이들 걱정 없이, 뭐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수입 걱정 없이 그냥 했을 땐 더 막말하고요, 더 내고집을 피웠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저희 학원은 작은 학원이니까, 항상 제가 큰 학원에 있을 때처럼 잘하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못하는 아이, 한 문제도 못 푸는 아이, 집중을 못하는 아이, 그런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그 단단한 껍질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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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틀은 있지만 항상 여기에 무수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다양하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한 사고랑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우고 뭐 이것만 안 된다, 무조건 오답 노트면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개념만 해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의 가치만 주장하는 학원이나 선생님은 어느 정도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잘 따라가는 아이는 있지만 그 아이가 다른 곳에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곳에 가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따라갈 수 없는 아이는 거기서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과 행동이 다른 선생님은 피해야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뭐 남의 유튜브나 남의 이제 교육 철학을 잘 듣지는 않는데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이제 틀었는데, 이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큰 학원에 선생님이 뭐 인터뷰를 한 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아쉽다. 뭐가 아쉽냐? 이렇게 대치동에 좋은 선생님,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거를 잘 활용을 못한다. 왜 못하냐? 수업을 듣고 가면 그 수업을 듣고 간 거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숙제만 해오는 거에 급급하고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못한다. 그 수업을 듣고 간 거를 복습만 해와도 어마어마한 실력이 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요, 이분 너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분, 저는 너무 나쁜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을 모르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 수업에서, 그분이 하는 수업에서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뭐 3시간, 4시간 동안 뭐 20문제, 30문제 이제 풀어준다고 하면 그분이 그 20문제, 30문제를 풀어주면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이해가 되게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해답지보다도 더 불친절하게. 그거를 보고 어떻게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만 한 문제 푸는데도 아이가 이걸 이해하려면 30분 이상 걸리는 문제를 어떻게 다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습하게 해줘야죠.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자기가 풀어도 버벅대가지고 막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리고 계산해보고 풀어줄게, 그런 문제들이 뭐 수두룩한 문제를 어떻게 복습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들로 숙제를 막 60문제, 100문제씩 내주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해오고 복습을 해가요? 수학만 해야 돼요? 수학만 하면 정말 똑똑한 뭐 100명 중에 4, 5명 친구들은 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현실에 너무 동떨어진 자기만의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내가 적중률 100%다. 그리고 적중률 100%라고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보라 그랬더니 두께가 이만해요. 아니, 그 중간고사 범위, 고등 범위가 아무리 넓다 그래도 이 두께가 이만한 막
그런 자료 안에서 적중률이 100%가 아니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자체 교재 있어요. 매번 시험을 봐요. 기출문제 시험을. 자체 교재 다 풀면은 쪽지 프린트도 주고 심화 문제 프린트도 주고 해요. 그 제가 주는 자료 안에서 어떤 학교든지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은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면 그 적중률을 논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25문제를 만들어서 그 25문제가 다 맞아야죠. 그래야 적중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이 푸는 문제를 본인이 시험지라도, 교재는 채점할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건 알아요. 시험지라도 채점하면서 아이가 많이 틀리는 문제를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그 유형을 계속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을 길러주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듣고 오는 그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말 응축해서 아이가 쉽게 공부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뭐 자료 이만큼 주고 거기서 적중률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저는 좋지 않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과목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대학을 보낼 수 있게끔 아이를 만들어야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여러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학원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이 조교 시스템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선생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네, 그렇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딸이 다니는 영어학원도 보면 뭐 담임이 따로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렇지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 알림장에 뭘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도 몰라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담임이 따로 있고 가르치는 선생이 따로 있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초등 중등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그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이름값 있고 실력 있는 선생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선생들 많이 뽑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의사들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인턴 레지던트들 돈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수련한다는 명목하에 이제 적은 돈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주면서 이제 병원을 운영을 했더니 이제 그들을 실제로 전문의만큼 돈을 많이 주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고 병원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기가 어렵죠. 그쵸?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제 실력 있는 학벌 좋은 선생님을 다 쓰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 돈 많이 주는 선생님 몇 명만 뽑고 나머지 뭐 담임이다, 클리닉 선생님이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굉장히 주먹구구식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학원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하는 학원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유익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